자, 여기 페이지를 펴라고 한 이유가 우리 2주차 진도가 수라이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작품이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딱 봤을 때 첫 번째 수라가 우리 시 같은 거 서정갈래라고 하잖아. 서정갈래일 것이고 엇박자 D도 작년 기출에 나왔어. 너네 범위야. 얘는 소설이잖아. 소설이면 이야기 사자를 써가지고 무슨 갈래라고 해? 서사 갈래라고 해. 그래서 서사. 파수꾼은 요거는 이강백이 쓴 희곡이거든. 희곡은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인 거고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대본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극갈래라고 해. 그리고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요거는 교술갈래라고 해서 수필은 에세이 있잖아. 작가가 곧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 그걸 교술갈래라고 할 거야. 그럼 딱 봤을 때 서정, 서사, 교술이 나오니까 요 갈래들별 특징을 잘 비교해 주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이겠네? 이걸 좀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좀 필기를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요 페이지로 가가지고 글씨가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너네 교재를 보면서 따라와봐. 자, 서정, 서사, 교술 갈래를 한번 구분해보자 해가지고 쭉 쌤이 정리를 했는데 서정 갈래부터 봐볼게. 서정 갈래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랑 정서를 운율 동그라미 치자. 운율 있는 언어로 그리고 함축적 동그라미 칠게. 운율이 리듬감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 뭔가 반복되는 거에서 반복되는 게 시어의 반복일 수도 있고 옆에다 필기해 줍시다. 운율 형성 요소.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시어의 반복일 수도 있어. 한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는데 시구를 반복할 수도 있어. 시구라는 거는 일정한 덩어리, 문장에서 요만큼 반복할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을 반복할 수도 있다. 문장을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우리가 통사구조 이런 말 했었어. 문장, 통사의 반복. 그리고 애들이 요거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의문의 반복도 운율 형성 요소가 돼. 의문은 우리 배웠었지. 자, 리을 뭔가 시에서 리을이 반복된다 하면은 통일감이 부여된다라고 해서 요 의문의 반복도 운율 형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의 반복이 운율 형성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반복이야. 요거 하나 적어 둘게. 그 다음 시어,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져서 주제를 드러낸다는 거. 유기적의 밑줄. 그래서 예시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우리 이거 공통국어 2에서 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시조, 민요, 한시 등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현대시이다. 요번 1학기. 자, 그래서 서정갈래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시다. 서정은 시다. 대표적으로 시가 있다. 서사는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다. 신화, 소설, 설화 다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소설을 서사갈래라고 해. 자, 소설의 기본 3구성 뭐 있었어? 누가 있어야 돼 일단? 인물이 있어야 돼. 행동을 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이 싸우던가 아니면은
뭐 성장하는 과정이던가 사건이 하나 있어줘야겠지. 그리고 그 인물과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요 배경은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간적 배경 이렇게 두 가지 다 체크를 해줘야겠지. 그리고 핵심은 갈등이야. 평화로운 소설 그냥 진선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원에 출근을 했다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집에 갔다. 재밌니? 노잼이야, 이런 평범함. 근데 진선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휙 어지럽더니 쓰러져서 앞에 놓여있던 책상이 반쪽아리가 났다. 어때? 약간 슬슬 뭔가 재밌기 시작하지? 이거 근데 엊그저께, 어제의 실화다? 쌤이 요새 밥을 대충 먹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팍 쓰러져서 앞에 놓여있던 접이식 식탁이 반쪽가리가 난 거야. 재밌지? 난 재밌었어.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참을 멍 때리면서 참 허허허허 이러고 있었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쌤 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둘이 바람이 난 거야. 어때? 갈등? 재밌어지지 막.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갈등에서 끝 하면 안 되겠지. 항상 결말이 있잖아, 소설에는.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주요 요소라는 점.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였잖아. 그러면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누군데? 여기 나와 있지. 서술자. 서술자의 체크.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해줘. 그래서 서술자 시점, 동그라미 시점에 따라서 독자의 이해가 달라진다. 요 말은 시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1인칭 시점이 있고 아니면은 전지적 작가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신처럼 다 알고 인물의 내면을 서술해주는 서술자가 있고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진 않는 기본 지식이니까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시점에 따라서 독자의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인칭 너네 필기해줘야 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를 해. 그러면은 이 주인공과 갈등의 대상인 타인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지. 그럼 독자가 읽으면서 이 1인칭 주인공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주인공이 싸우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저 대상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증이 막 든다는 거야. 그러면 독자는 어떻겠어? 흥미롭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어떨까? 상상하면서 읽게 되겠지.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 유발. 이렇게 써주고 예를 든 거야. 1인칭 시점의 경우,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다른 인물의 세세한 내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가 재밌겠지? 그 다음에 극이란 교수는 이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 극은 무대 위에서 공연되거나 상연을 목적으로 하며 상연은 영화관, 무대는 연극. 자,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다 없다? 서술자 없어. 그래서 서술자 X만 써놓게. 행동지심은 이런 거 있겠지. 막 가로치고 벽을 확 밀치며 이런 것들. 배우들이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서술자 X만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술갈래는 교훈적 동그라미, 성찰적 동그라미,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훈적일 수밖에 없고 경험한 바를 전달하기 때문에 성찰적일 수밖에 없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서술자가 작가 본인이기 때문에 굳이 서술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작가라고 해. 작가라는 말.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쓰니까 작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본 거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서정갈래니까 서정갈래의 특성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나 뭐 표현법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서정갈래는 개인의 정서, 동그라미. 아까도 했지?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다. 그럼 요거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다. 아까도 했었지? 그래서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으로 기쁨, 슬픔, 그리움과 같은 정서를 그려낸대. 요거 희노애락 하나만 필기해줘. 기쁠 희, 노할 노, 사랑애, 즐거울 락 써서 요런 것들을 드러낸다. 그게 바로 화자의 정서이다. 정서가 바로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 아래 시의 구성 요소로 가봅니다. 시의 구성 요소 여기는 조금 중요해서 너네가 잘 암기를 해줘야 돼. 이해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암기. 왜냐면 선지로 나와. 이게 쌤 너무 딥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봐봐, 이런 시각적 심상으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각적 심상이 촉각적 심상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런 게 선지로 나와 봐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가볼게. 자, 시의 구성 요소는 시요, 운율, 심상.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고. 운율, 리듬감 체크해주고. 심상, 요거는 좀 보자. 심상이라는 거는 마음 심자 써가지고 마음에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을 하거든. 쌤, 이미지면은 어떻게 청각적이에요? 이미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른다며. 시를 읽을 때 하고 여기 마음속에 하나만 적어줄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라 함은 그럼 마음속에는 뭔가 청각적인 것도 떠올릴 수는 있겠지. 이러면 MBTI S들은 공감을 못한다? 아니 어떻게 마음속에 청각적인 게 떠올라요? 하는데 MBTI S인 사람 오케이, 그러면 그냥 외웁시다.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다 떠오를 수도 있다. 어때?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납득이 가지? 떠오를 수 있어. 애는 어때? 상상이 가지 않아? 뭔가 쨍그랑 깨지는 게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떠올라. 가능해? MBTI S들은 입력시킬게, 쌤이. 자, 마음속에 이미지가 따로 떠오를 건데 눈에 보이면은 시각적인 거고 소리로 듣는 것처럼 이미지가 표현이 되면 청각적일 거고 뭐 매화 향기 이런 식으로 냄새 관련된 거면 후각적 심상일 거고 미각적은 어린 시절에 불던 풀풀이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쓰대 맛 미각적인 심상이구나. 촉각적 차디찬 밤이다. 차대 어때? 촉각적 차지. 촉각적 심상이고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은 우리 고1 단계에서 나오기 살짝 애매하긴 한데 쌤이 넣긴 넣었어. 일단 여기 설명 끝내고 공감각적 심상으로 갈게. 첫 번째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것. 예시 봐볼게. 파릿파릿한 새순 돋고 움찔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이라면서 눈으로 뭔가 상상이 가는 거야. 내가 그 장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상황 안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상상이 되는 건데 이 시각적 심상은 대부분의 시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겠지. 왜냐하면 함축적인 언어로 그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 심상은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의 밑줄을 좀 쳐놓고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들리는 거. 예시 보면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지적인다라는 거 보면은 까마귀가 깍깍 하는 게 뭔가 마음속에 상상이 가네. 그러면 청각적인 심상이 되겠다. 후각적인 거는 내음새에 밑줄 치고, 내음새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거든. 보리 냄새, 보리 구수한 냄새. 그래서 후각적 심상인 거고, 미각적 심상은 맛이 핵심이고, 예시에는 쓰디 쓰다라고 표현한 부분. 촉각적 심상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부드럽다, 거칠다, 차갑다, 따뜻하다, 요런 것들. 그래서 부드러운 이 촉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플러스로 적어보자면 오늘 배울 수라에서 차디찬 밤이다. 요것도 촉각적 심상에 해당돼.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쌤이 예시로 설명을 해줄게. 그 아래 보면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를 했어. 너네 옆에다가 적어봐. 이 문장 하나.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래.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종소리 아니야? 그치? 얘는 뭐야? 시각이야? 아니야. 그럼 뭐야? 청각이야. 청각적 심상이니까 청각이라고 적어둘게. 근데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라고 하면 어때? 좀 뭔가 밋밋해. 그래서 내가 이거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뭔가 이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분수처럼부터 흩어지는 푸른까지는 뭐야? 눈에 보이니까 시각인 거지. 얘는 청각적 심상이고 얘는 시각적 심상이네. 그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종소리인데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을 해줬으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청각을 내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청각의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준 거야.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하여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원래 표현하려던 거의 무슨 화 이렇게 해주면 어때? 청각적 심상이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되거나 아니면 같이 나타나네. 요런 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 그래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거나 그래서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다. 그래서 동시에 떠올라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해 라고 해서 모모의 모모화 이런 말을 써. 모모의 모모화 이런 말을 쓰는데 무슨 화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 모모의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거. 예시로 들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 근데 또 문제에서 찾으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고2, 고3 가서 내신에서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요런 것도 있구나 까지만 파악을 하고 넘어갈게. 자,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 형상화가 뭡니까, 얘들아? 책 보지 말고 쌤한테 설명을 좀 해줘 볼래? 형상화가 뭐야? 형상화. 어, 마. 화학, 계속 설명해줘 봐. 화학.
어, 핵심. 잘 짚었어. 이해하기 쉽게 보이게 드러내는 것. 그거를 정리하자면 추상적인 거. 아까 팍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야? 뭔가 탁 드러낼 수 없는 추상적인 거를 설명을 팍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한다. 이게 바로 형상화구나. 라고 보면 돼. 추상적인 거. 예를 들면은 나의 사랑은 오늘 와장창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봐. 나의 사랑은 어때? 나의 사랑하면은 내가 이별했어, 쌤이 만약에? 그 이별할 사람은 없긴 한데 만약에 이별을 했어? 그럼 이게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을까? 근데 이별해서 슬퍼. 이것보다 나의 사랑은 어제 와장창 무너졌어. 이러면은 뭔가 슬픈가 싶은 거를 확 와닿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아, 쌤이 이별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와장창 깨졌구나. 요게 바로 형상화라는 거야. 그래서 형상화의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 여기는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패스하고 교과서 속 개념을 한번 읽고 확인 콕콕으로 넘어가 보자. 교과서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유기적 동그라미. 우리 지난 시간에 작가 맥락, 독자 맥락 했었지? 요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시어나 아니면은 운율적 요소나 아니면 표현법들이나 요런 것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유기성이 핵심이다. 뭐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것들이 합쳐져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도 시 창작에 영향을 끼친다. 언어 공동체가 시 창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 살아. 그러면 같은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투리 들어봤니? 진짜 어렵다? 약간 이게 한국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워. 막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한참 유행했었잖아. 폭삭 속았수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이런 뜻이래. 근데 폭삭 속았수다? 나 처음에 듣고 얼굴이 사갔다는 뜻인가? 뭐지? 이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어려워. 그러면은 이 언어 공동체 쌤이 예시를 제주도로 들었으니까 제주도 언어 공동체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만의 뭐 제주도 시 공모전 이렇게 했어. 그럼 그들의 방언으로 시를 써서 공모전에 제출했어? 그러면은 시창작에 집단 언어 공동체가 영향을 끼친 거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한국 문학의 특성이 있고 아니면 외국 문학 일본의 감성이랑 우리 한국의 감성이랑 좀 다르잖아. 뭐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래서 리메이크했다가 되게 욕먹는 경우도 많고 그게 바로 언어 공동체가 시창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이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인이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담아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당연한 말이지. 시인이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 즉 한국 시인이면 한국 시인 외국 시인이면 외국 시인 자신의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져 있겠지? 그래서 그 속에서 플러스 알파 자신의 개성을 담아서 작품을 창작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언어 공동체 말이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일본 감성. 아, 중국 감성. 중두. 아, 한국 감성.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확인 콕콕 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확인 콕콕 풀어 보실래요?
풀어봤어. 오케이, 같이 봐볼게. 화자는 꼭 시인 자신이어야 될까? X. 맞아. 아니야. 화자는 시인 자신 아니야.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도 여성적 어조로 막 시를 풀어내. 그러면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뭔가 여자인 것 같아. 근데 김소월 시인은 남자야. 시인이랑 화자가 일치하지 않지. 자신이 아니야.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시를 쓸 수는 있어. 그치만 꼭 자신인 건 아니다. 시어 운율 심상은 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맞아, 아니야? 뭔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야지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거 오야. 너무 잘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구성 요소인 것도 사실이잖아. 시어 운율 심상은 시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특징.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서정갈래는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 당연히 맞지.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잖아. 객관적인 건 뭐겠어? 논설문, 설명문 이런 것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들. 시인은 심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맞아? 맞지. 구체화하는 게 뭐야? 다른 말로? 형상화 아래 적어줘. 그다음 시인은 시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주제를 형성한다. 이것도 맞지? 그래서 다 O야 답이. X는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수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념 한 장으로 정리하기에서 작가 소개랑 이 백석 시인의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게 있거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항상 쌤 뭐라 했어? 주제 성과는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 제재 구조도 그리고 제목의 의미 생각해보기 랑 시대적 상황까지 보고 나머지는 얘들아 그 시 보고 와서 볼게. 우리 4번까지만 보고 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백석 시는요. 토속적 시어 체크. 얘들아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면은 장점이 뭐야? 혹은 효과가 뭐야? 어떤 거요? 친밀한 느낌. 뭔가 시골의 정서 요런 느낌? 토속적 시어를 사용을 했을 때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면 그 시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고 말해준 대로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토속적 시어는 다른 말로 향토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향토성 부여 방금 말한 이런 것들 친근함을 부여하고 시골의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향토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토속적 시어, 향토성 부여, 토속적, 향토적 다 맞는 얘기야. 그 다음 주요 작품으로 여승 한번 동그라미 칠래? 이거 우리 오늘 여승도 볼 거거든. 얘랑 같이 나와.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고 요거 같이 볼 거다. 요거랑 또 흰바람 벽이 있어. 저것도 유명한 시거든. 고3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얘까지는 낼까 싶어가지고 쌤은 일단은 여승 먼저 보고 진도 다 끝나면 얘도 봐줄게. 그래서 요것도 밑줄 하나 쳐놓고 그 다음 옆에다가 백석시인 특징 좀 정리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잘생겼어. 진짜로 그 사진 찾아보면은 되게 잘생기셨어. 잘생기셨다. 이건 잠깐 딴 얘기였고 이 백석 시인은 평안도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학에서도 평안도 방언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제강점기 시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만주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쓰게 되거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랑한다고 해. 유랑시인. 그럼 유랑시인이면은 기본적으로 타향살이를 한다라는 거잖아. 나의 고향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되고 요런 게 주 정서가 될 거야. 그래서 키워드로 너네가 쌤이 정리도 해놨지만 옆에다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줘. 다 이게 머릿속에 다다다다닥 이어져야 돼. 자, 이 사람은 평안도에서 태어났어. 평안도가 고향이야. 평안도가 고향인데 중요한 점.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시를 썼어. 일제강점기 시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편하게 머물면서 시를 쓸 수가 없었겠지? 일제강점기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유랑 생활을 했어. 유랑민, 유랑시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유랑민이기 때문에 되게 고향을 그리워했어. 그래서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시에 나타나는 주 정서가 쓸쓸함, 그리움이 되겠지. 요렇게 쌤 교재랑 설명 없이도 너네가 해시태그 달아서 머릿속에 와다다다다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얘들아, 쌤 분필 한 번만 갈고 갈게. 그래서 요 핵심 키워드들은 너네 머릿속에 그냥 박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주제 성깔 정리해볼까요? 일단 주제 학교에서 배웠었잖아. 그치? 어때? 일제강점기니까 공동체가 분해되고 해체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겠지? 그거를 어떤 거에다가 표현해? 거미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주제는 거미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게 안타깝고 슬퍼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면적인 주제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시의 주제가 뭐예요? 거미들이 헤어지는 거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재는 시의 재료는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건데 거미 가족이 헤어졌어요. 요걸로 이 주제를 형상화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격은 서사적? 에? 선생님 이거 서정 관련인데 뭔 서사적이에요? 틀렸네. 쌤 오타났네요. 가 아니고 서사적이라고 한 거는 시는 보통 우리가 딱 연 구분돼서 조금 짧다고 느끼잖아. 근데 요 수라라는 시를 보면은 1연에서 3연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소설을 읽듯이 읽힌다? 조금 길기도 하고 이야기 읽듯한 느낌을 줘. 그렇기 때문에 서사 갈래는 아니지만 서사적인 성격을 띈다고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서사적이라는 거야.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다. 그래서 요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 적어 놓을게. 성격에서 서사적이라는 말은 시를 읽을 때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게 바로 서사적의 의미고 서사 갈래는 아니더라도 서사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도 핵심이겠지. 상징적이라는 말은 한 시어가 뭘 상징하느냐 이거잖아. 자, 간단히만 봐보자. 뭐 상징하는 거 엄청 많을 텐데 거미 가족 요거는 뭘 의미하겠어? 일제강점기 하에 뿔뿔이 흩어진 우리 국민들을 상징하겠지. 그러면
또 하나만 해보자면 창밖, 문 밖으로 나오니 창 밖으로 나오니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문 밖으로 나왔었어. 그치? 문 밖. 문 밖은 뭐를 상징하겠어? 차디찬 밤이다. 문 밖으로 쓸어버리면 차갑고 춥고 힘든 현실이겠지. 근데 중요한 거, 문 밖은 쓸쓸하고 차갑고 고된 현실이기도 하지만 거미 가족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곳이었어. 그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상징을 지닌 곳이었어. 그래서 문 밖은 일제강점기 삭막하고 힘든 현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다가 플러스 가족, 공동체, 회복의 장소. 요런 것들이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 요 빨간 펜보다 요 형광 빨간 펜이 더 잘 보이지. 그치? 다음에 쌤이 요거를 가져와 볼게. 여기 거의 다 써가지고 요만해. 자, 그 다음에 갈래는 당연히 현대시겠죠? 응? 가보개혁 이후에 나온 것들을 다 현대시라고 해. 현대시고요. 형식이 있니 얘들아? 시조처럼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세요. 아니야. 정형시가 아니야. 아래에다가 정형시 아님이라고 써줘.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고 정설을 했으니까 서정시이다. 그 다음에 특징은 의의나 체크해주고 요거는 본문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필기할 거기 때문에 특징은 한 2가지 정도로만 요약했어. 의인화했다라는 거. 의인화했다라는 거는 어디 사라졌네. 의인화했다는 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반복된 행위, 여기 너무 중요해서 여기 빨간 펜 좀 쳐줄래?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계속 쓸어버리거든 지금 화자가 거미를. 근데 쓸어버리고 밖으로 버리고 던지는 건 아니고 밖으로 버리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시가 전개돼. 그리고 시적 정서가 심화된다라는 점. 처음에는 무심하게 쓱 쓸어버리다가 나중에는 안타까워하다가 미안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심화된다라는 점, 정서가 고조된다라는 점 잘 파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1년부터 4년까지 나눠져 있는 단연시의 반대말 무슨 시? 분리되어 있다. 연이 해서 무슨 시? 분연시라고 하면 돼. 얘는 분연시였어. 연이 나눠져 있다는 점. 3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네. 첫 번째, 방에 들어온 거미 새끼가 등장합니다. 요 A라고 할게. 거미 새끼를 무심코에 내모쳐볼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쓱 쓸어버리네. 근데 이연 가서 큰 거미가 오거든? 이거 누구야? 요 거미 새끼 엄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큰 거미한테 야, 너 새끼 거미 있는 데로 가. 새끼 거미가 있는 데로 가. 라고 하면서 쓸어버려. 쓸어버림 반복되지. 자, 그 다음에 3연으로 가면은 C라고 할게. 얘는 새끼 거미보다 더 작은 무척 적은 새끼 거미. 요거 적은이라고 한 거는 작은의 방언이고 오타 아니야. 알겠지?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문 밖으로 또 버려. 왜? 엄마랑 형 아니면 누나 만나 문 밖에서 라고 하네. 그래서 얘도 문 밖으로 버리면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라는 점. 졸리죠? 잠을 많이 못 자셨습니까? 왜?
숙제가 많았어? 자, 약속하기로 해요. 뭐라 하지 않기로 해요. 알겠지? 쌤이 이게 다 숙제를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루에 한 15문제 정도 풀 수 있을 양을 주거든. 알겠지? 뭐라 하지 말기로 해요. 자, 제목의 의미 생각해보기. 제목의 의미도 중요한데요. 왜 중요합니까? 아수라. 아수라. 아수라장. 아수라장은 뭔데? 싸움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방이 아수라장이야? 이런 말 쓰잖아. 정신이 없고 싸우고 막 난리 난 이런 상태를 말해. 시인은 일제의 수탈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 세모 요거를 수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자 한 거야. 수라는 불교 용어로 고통을 뜻하기도 해. 체크되셨으면 다음 장. 시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 작품 밑줄 쫙 쳐두시고 시적 상황은 거미가족이 빠이빠이 뿔뿔이 흩어져. 근데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야. 그러면은 요거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에 비춰서 보면은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에 밑줄 치고 우회적이라는 말 뭔지 정리. 우회적이라는 건 뭡니까? 간접적으로 돌려 직접 표현하지 않는 거. 우회적 표현 정리하고 갈게요. 돌려서 표현하는 것. 당연히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일본 새끼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철컹철컹 되겠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시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속에 담고 있는 진실이 뭔지를 파악하는 작품에 같이 연계돼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로 들어가 볼게. 자, 쌤이 여기 판서를 해줄 테니까 판서하는 것들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본문 완전 분석하기 페이지로 가. 본문 완전 분석하기 페이지로 갑니다. 가셨나요? 가볼게. 거미 새끼 하나 바닥에 나린 것은 뭐냐? 내린 것, 이렇게 거미줄을 타고 내려온 것을 말해. 방바닥에 내렸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라고 하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뭐야? 화자의 정서지. 화자의 심리고. 그러면 자, 아무 생각 없다. 화자의 심리가 계속 변할 거거든? 아무 생각 없다. 형광펜 쳐봐, 너네는. 일련에서의 화자의 심리야. 요 화자의 심리 변화에 주목을 해야 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화자의 심리가 지금 어떻냐면요. 무심해요. 무심함. 그리고 반복되는 화자의 행위도 체크를 해줘야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형광펜 쳤고요.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도 밑줄 쫙 치고 화자의 행동이네. 요 행동이 2연과 3연에서도 반복될 거야.
2, 3년에서 반복된다. 화자의 심리, 화자의 정서, 화자의 행동 두 개 잘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또 이 한 줄에서도 더 가볼 수가 있는 것. 나가 나왔네. 나의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화자인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 근데 나라고 명확히 나왔으니까 요거는 표면화된 화자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표면화된 화자가 있으면은 시적 대상도 있겠네.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생명체일 수도 있고 뭐 풍경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거미 새끼다. 요 거미 새끼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시적 대상이네. 봐봐. 한 줄에서도 파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차디찬 밤이다 이러네. 여기서 차디찬은 뭘 의미해? 무슨 심상? 아차가 촉각적 심상이야? 자, 그럼 차디찬 밤은 좋은 거야? 아니야. 요거 세모 칠게. 세모 치고 얘는 촉각적 심상, 촉각적 이미지. 요 차단은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었냐면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진 삭막한 일제강점기 현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슬픈 현실, 삭막한 현실, 비극적인 현실 다 가능해. 비극적 현실도 하나만 추가해 둘게. 슬프고 삭막한 게 비극적이니까. 그럼 선지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로 골라야겠지? 이렇게 쌤이 필기해 준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선지가 나올까까지도 예상을 우리가 할 거야. 자, 그래서 1연을 정리하자면 화자가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구나. 이때 화자의 정서는 어땠다? 무심했다. 이제 2연으로 갑니다. 어니젠가 뭔데? 어느샌가. 쌤이 교재에 아래에 다 그 수록해놨을걸? 그치? 어휘 수록해놨으니까 어휘 수록한 거 한번 봐봐. 어니젠가 싹다 가재 아물거리다 쉬 이렇게 너네가 헷갈릴 만한 시어들 정리를 해놨어. 자, 그래서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고 하네? 그럼 이 큰 거미는 새끼 거미의 엄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어때? 짜릿했대. 근데 이 짜릿한 게 롤러코스터 타서 짜릿한 게 아니라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거미 가족을 해체시켜버렸나? 라는 마음 때문에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짜릿한 거야. 그러면 얘 아까 형광펜 쳤었지 우리가. 짜릿하다 해도 형광펜 쳐주세요. 요거 그러면 화자의 심리고 화자의 정서인데 1연에서랑은 다른 정서지. 그럼 화자의 심리 변화라고 쓸 수 있겠네?
화자의 정서 혹은 화자의 심리 변화. 짜릿하다라는 거는 미안하기 때문에. 미안함. 나는 또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며. 어때? 화자의 행동이 또 버렸네. 그럼 행동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 화자의 행동이 반복됐다. 그래서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린다. 밑줄 치고 화자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또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놓게. 행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서러워한다 라면서 어때?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화자의 정서가 또 드러났으니까 서러워한다의 형광펜 쳐주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럼 어떤 정서? 서러워, 슬픈 건 맞는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거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서럽고 슬프고 짜릿하고 미안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요 미안함과 여기 정서, 연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것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요런 것들도 같이 화자의 심리로 제시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짜릿한다에서 보면은 뭐 자책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 아, 나 때문에 지금 얘네가 헤어지게 됐네? 그래서 하나 플러스 하자면 자책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서러워한다. 왜? 연민을 느끼고 안타깝기 때문에 서러워하겠지? 자책을 느끼기 때문에 미안하고 짜릿하겠지? 마음이 요렇게 이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연 보면은 큰 거미를 새끼가 있는 곳으로 쓸어버렸다는 것.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시적 대상 거미 새끼는 시적 대상 1인 거고, 그러면 큰 거미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적 대상인데 시적 대상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1, 2연에서 또 봐줘야 될 게 지금 뭐뭐 한다, 니은다, 어미를 보자는 거야. 우리 어미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니은다, 뭐뭐이다, 그리고 왔다, 왔다. 요거는 과거형이니까 패스하고 여기도 니은다, 그리고 니은다. 어때? 니은다라는 현재 시제,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따로 하나 빼보자. 뭐뭐 한다, 온다 라는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 지금. 사용된다도 맞고 반복된다도 맞아. 뭐뭐 니은다라는 현재형 어미가
반복된다. 반복되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어떠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지까지 가야 돼. 일단 반복이라는 점에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장감, 생동감을 부여한다. 현장감을 부여해서 내가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 몰입하게 해서 슬픔을 더 유발하고 공감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운율 형성, and 현장감 부여하고 있다. 요런 선지도 계속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시제 관련해서 종결어미 관련해서 하나 정리를 했어. 1연, 2연 진짜 봐야 될 거 많지. 쌤이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를 해줄 테니까 요거 안 보고도 너네가 싹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번 칠판 싹 다 필기했지? 싹 지워도 되지? 싹 지우고 3년으로 가볼게.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싹다라는 건 뭐야?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뭐라 나와 있어? 뭐라고요?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 썩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싹기도 가라앉기도 전이다거든. 요 쓰라린 이거는 뭐지? 요거는 얘들아 이렇게 쌤이 옮기면서 오타. 자,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라는 말엔 아까 가슴이 짜릿하고 죄책감 느끼고 아프고 미안하고 이랬잖아. 그게 가라앉기도 전에 어디서 좀 쌀만한 아래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아래서 갓 나와가지고 발이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애기들 보면 이렇게 걸음마 하잖아. 그렇게 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리는 건 어물쩡 누굴 이렇게 참는 모습, 짐승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짐승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아물거린다도 아래에 수록을 해놨어.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 자, 어디서 좁쌀만한부터 얘들아 여기까지 무척 작은까지 괄호를 한번 쳐볼래? 좁쌀만한 아래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어때? 수식어가 엄청나게 길어졌네. 그래서 요렇게 꾸며주고 길어진 수식어 새끼거미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거야. 왜 이렇게 수식어를 길게 썼어? 강조하려고. 뭘 강조하려고? 새끼거미를 강조하려고. 이 새끼거미는 어떤데? 연약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되게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왜 길어진 수식어를 사용했고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묘사했을까를 보면은 이 새끼거미가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요 수식해주는 게 새끼거미의 특성이잖아.
갓게인 듯해서 서지도 못하고 엄청 작고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거. 자,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여기도 형광펜.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여기서도 화자의 심리가 제시가 됐지. 그래서 우리 형광펜 위에서 1연, 2연 쳤던 거 있잖아. 다 이어줘 볼래? 무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내 형광펜을 이렇게 쳤어. 요 쳐줬던 거를 이렇게 다 이어줘 봐봐.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어줘. 무심함에서 짜릿했다가 그 다음에 또 서러워한다 했다가 이번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여기서도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 변화는 아니지. 왜? 2연에서도 미안해 하면서 안타까워 했잖아. 그럼 1연에서 여기를 봤을 땐 정서 변화지만 2연에서 이미 정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화자의 정서가 더 심화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화자의 정서 심화. 고조라는 말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가슴이 메이는 듯해. 큰 검이 엄마 찾고 있구나. 내 손에 올라서 이렇게 내 손에 올래?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여기까지 끊어볼게. 내 손을 내었어. 나한테 올라와 했는데 분명히 울고불고하리 작은 것은 나를 무섭게 여기면서 달아나 버리면서 나를 서럽게 한다. 미안해가지고 신경 쓰여 손을 내밀었더니 울고불고 엄마 찾으면서 울고불고 모든 것이 무서울 거 아니야. 이 작은 것이 달아나 버리면서 나를 서럽게 한다. 네모치고 얘도 화자의 정서가 점점 계속 가슴이 메이고 서러워지고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네. 서럽다 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뭔 것 같아 여기서 새끼 거미보다 더 작으니까 새끼 거미라고 할게. 새끼 거미가 울고불고 한다라고 했는데 거미가 울고불고 할 수가 있나? 울고불고 한다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잖아. 울고불고? 아, 그러면 여기서 새끼 거미를 좀 의인화해가지고 표현을 했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거의 보드러운 종이에다가 받아가지고 문 밖으로 버려. 요 보드러운 종이에 좀 체크를 해볼게. 보드러운 종이는 화자가 미안해서 요 보드러운 종이 받아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새끼 거미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 화자에. 그래서 시적 대상에 대한 즉 아주 작은 새끼거미 새끼거미 하면 좀 웃기잖아. 아주 작은 새끼거미 시적 대상에 대한 배려이자 미안함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것에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엄마와 누나?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겠지.
거미가 엄마가 있고 거미가 누나나 형이 있나? 를 생각을 해봐. 무슨 법? 여기도 의인법.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된 거 드러나는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 울고불고하고 엄마와 누나라고 표현한 점. 그러면서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네. 그러면은 여기 문박 여기 좀 체크를 해볼게. 얘 따로 좀 빼서 필기를 할게. 여기다가 문밖은 아까 쌤이 일제강점기 시대여가지고 차디찬 현실이고 힘든 현실이고 고된 현실이고 삭막한 현실을 하며 그럼 안 좋은 시험이니까 세모 칠게요. 가 아니라고. 요 문밖이 의미하는 거는 춥고 힘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때? 엄마랑 누나 혹은 형 만날 수 있는 제외의 공간 아니야? 그래서 문밖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어떤 공간? 일제강점기 하에 차디찬 현실. 그러니까 시대에 비춰서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힘든 현실 혹은 삭막한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 차디찬 밤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찬 밤은 되게 위험하기도 한 공간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위험한 공간.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의 이 문밖은 안 좋은 거지. 세모지. 근데 2번에서는 동그라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기는 하나, 가족 공동체가 제외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제외의 공간 그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지금 해체가 됐으니까 해체가 어떻게 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도 쓸 수 있겠네.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말로 나와도 헷갈리지 않게. 가족 공동체,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란 말 강조할게.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 아까 체크해줬던 거 좁쌀만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 여기에다가 또 네모치고 세 번째 시적 대상인 거지? 그리고 뭐뭐 한다, 뭐뭐 아물거린다, 니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주면 되고 반복되는 거. 그래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서 하면서 슬퍼한대. 그러면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야? 이 화자가 소망하는 바 아니야? 그러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가족 공동체가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화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슬퍼한다. 여기도 형광펜 치고 화자의 정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고조되는 것 파악을 해줘야 된다. 요렇게 하면은 사면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다가 하나 필기를 해봐봐. 이게 지금 1연은 좀 짧고 2연은 조금 더 길어지고 3연은 엄청 많이 길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네. 그러면 1연에서 3연으로 갈수록 점점 시의 행이 길어지고 있다 라고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요런 점점 길어지는 구성을 띠고 있다는 점도 파악을 해줘야 돼. 왜냐?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고조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고자 이렇게 점점 길어지겠지?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선지에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시의 행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겠네? 그치?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은 1연부터 3연까지 완전 끝. 잘 정리 필기 빠짐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휘풀이는 읽어보고 끝이 아니라 어떤 뜻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읽어보시고 뒤로 넘기시면은요 OX로 점검하기 나오거든. OX 점검 한번 풀어보세요. 13번까지. OX를 1번에만 해놓고 쌤이 2번부터 13번에는 문장만 실어놨네. 그치? 너네가 직접 OX 체크해줘. 네. 네? 어떤 거요? 반복하다가 이것도 쌤이 수작업으로 타이핑을 다 하다가 빠졌나 봐. 5번은 얘들아 빼주고 요건 쌤이 카톡방에 다시 올려줄게. 내용이 원고가 엄청 길 거 아니야, 쌤이. 그래서 이게 수작업으로 옮기거든?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2번, 3번 점검을 해도 있더라고. 꼭 말해줘, 그런 건.
다 해봤어? 같이 한번 봐볼게. 얘는 따로 빔 안 띄우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 쌤이 필기하라는 것만 추가적으로 필기해줘. 자, 1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X, 서리적 표현은 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의문형을 사용해서 물어보는 것을 서리법이라고 해. X입니다. 서리적 표현을 X 쳐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 방언을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당연히 형성하고 있다. 아까도 언급했으니까 O. 3번 대상인 자연물을 인격화하여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의인화지 요거? 의인화 하나만 적어줄래? 4번 본문은 시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어때? 시간적 배경? 차디찬 밤이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감각적, 촉각적 심상으로 통해서 시적 상황 어때? 차디찬 밤이면 부정적이잖아? 강조하고 있네. 그러면 얘들아 O 쓰고 여기 아래다 너네가 다 체크를 해줘. 시간적 배경까지 밑줄 치고 뭐야 이거? 밤 감각적 묘사 밑줄 치고 뭐야? 차디찬 촉각적 심상 써주시고 이게 왜 시적 상황 강조지? 차디찬 밤은 부정적인 일제강점기 하의 시대를 의미하니까 시적 상황에다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써주고 요렇게 활용을 해야 돼. 알겠지? 5번은 쌤이 카톡방에 보내줄 거고 6번 시적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볼 때 1연의 무심함에서 2, 3연의 서러움과 슬픔으로 전환되는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무심했다가 2연부터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5. 그 다음에 7번 큰 거미랑 새끼 거미가 아주 작은 거미를 걱정할 거라고 하잖아. 그치? 요걸 통해서 가족 해체의 아픔을 겪는 우리 민족의 형식을 형상화했겠지. 서로 우리 가족들 잘 살고 있나를 걱정하는. 그래서 5. 그 다음에 8번 보드라운 종이는 쌤이 아까 보드라운 종이 뭐라 했어? 미안함 그리고 배려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미물에 대한 용서? 용서를 왜 합니까? 화자가? 그치? X. 그러면 적어줘. 미안함과 배려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을 활용해 대상이 노인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차디찬 밤이다. 아래 써두시고요. 차디찬 밤이다. 10번은 아까 쌤이 여기서 설명했지?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0번도 당연히 맞겠지? 행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서가 심화되고 있어요. 맞고 11번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니? 그냥 이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은 이미 시대가 어때? 일제강점기니까 이미 차디찬 밤이고 차디찬 현실이야. 근데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무심히 쓸었다가 미안해 하면서 가족 품으로 가라고 하고 있잖아.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악화되고 있다. X 쳐줘. 그 다음 본문에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 애상적인 건 뭐니? 슬플 애. 자 써가지고 굉장히 슬픈 정서를 나타내는 걸 애상적이라고 해. 맞네. 13번 우리 민족의 정통적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맞잖아. 거미가족의 해체 이꼴 우리 공동체의 해체니까. 넘어가시면 나올 수 있는 선지 정리 쭉 해놨거든요. 한번 쭉 읽어볼까?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 1번 거미가족의 새 장면을 중심으로 시상이 단계적으로 전개된다. 그치? 시상이 단계적으로 전개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행의 수가 늘어나면 밑줄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의 동그라미 치고 3번
반복적 구조가 뭔데? 반복적 구조 아래에다가 반복적 행동 써놓으세요. 쓸어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정서 변화와 주제를 강조한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서 변화랑 주제를 강조하기도 하고, 반복적 구조가 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행위가 반복되니까 구조적으로도 통일성이 있잖아.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동일한 사건, 거미가 오고 그 거미를 쓸어버림. 요거를 변용한다 동그라미. 반복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변용한다라는 건 조금씩 변화를 준다라는 거거든. 동일한 행위나 동일한 것에. 그래서 변용 아래에다 써놔. 동일한 것에 조금의 변화를 부여함. 어때? 쓸어버리는 거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무심코 쓱 했다가 사면 가서는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버린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잖아. 그게 바로 변용하는 거야. 그래서 형성하고 있는 거고, 동일한 어미 반복, 니은다, 뭐뭐이다 이런 것들 아래 써놓고, 그 다음에 운율 가면 당연한 소리고, 구조의 반복과 변용 계속 나오지? 구조가 반복되고 그 구조의 반복이 똑같이 반복된다기보다는 변용,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정서의 흐름과 운율감을 함께 강화하고. 자, 1인칭 시점 네모 쳐봐. 1인칭 시점으로 화자의 내면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눠내고 있다. 정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서러워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1인칭 시점 체크해주고, 문박, 차디찬 밤, 세모. 차디찬 밤에만 세모. 문박은 세모랑 동그라미 둘 다 쳐놔. 두 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공간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 맞고,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대상에 처한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고, 화자의 정서가 변주되고 있다는, 변화하고 있다. 체크. 대상을 의인화하여 거미를 의인화했잖아. 그래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점층적 동그라미. 작은 존재를 통해서 시대적 비극을 은유하는 서정적 저항시의 성격을 띈다. 요거 뭐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랑 같은 말이잖아. 그거를 어렵게 말하면 요렇게 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치? 화자의 행위와 정서가 교차하는 유기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쓸어버리고 슬퍼하고, 쓸어버리고 미안해하고 교차하잖아.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미와 화자가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한다. 요것도 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심했던 화자의 심리가 미안하고 안쓰럽고, 왠지 일제강점기에 놓여져 있는 내 상황 같고 하기 때문에 일체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선지는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 너네한테 하나 다음 주까지 물어보세요라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그 감정이입으로 본다고 하셨나 아닌가를 좀 물어봐봐. 이거 설명하셨어? 학교쌤이? 감정이입? 요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마다 화자가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감정이입은 아니지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감정이입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안에 감정이입, 감정 대조 등등 객관적 상관물은 어떠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잖아. 근데 그게 감정이입을 통해서 저 산새도 슬피 운다. 나 슬프니까 산새도 우는 것 같아가 감정이입인 거고, 나는 슬퍼 죽겠는데 저 두 마리 꾀꼬리 신나게 노네? 행복하게도 있는다 라고 하면 감정 대조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신 거잖아. 그러면 감정이입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화자가 지금 슬픈 상황인데 너무 슬퍼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요 거미도 가족과 해체돼서 슬퍼라고 이입을 하고 있어. 그럼 거미가 객관적 상관물인 거고 감정이입을 했어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안타깝고 안쓰럽게 바라보는 건 맞지만 감정이입까지 끌고 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요렇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시거든? 그래서 쌤은 무조건 내시는 선생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너네가 다음 주까지 꼭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우리 학교 쌤은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나? 요거를 체크해줘.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적어놔. 시적 화자가 거미에게 감정이입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요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것도 출판사랑 문제 해설마다 다 다르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쌤이 이건 감정이입은 아니야, 감정이입이야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너네가 물어보고 쌤한테 알려주세요. 네. 잠깐 쉬었다 갈까?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